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쇼코의 미소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이 책을. 네, 최은영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한번 해보자, 예전 거라도 라는 마음으로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이 2016년에 처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거의 나오자마자 읽으셨었나요? 나오자마자 읽었다라고 하기엔 제가 2017년 판을 가지고 있네요. 2017년 2월 3일 1판 11세. 돌이킬 수 없는 증거네. 근데 1세가 보니까 2016년 7월 7일이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읽었네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책이어서 어느 서점을 가도 다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저 독립서점에서 샀는데 진짜 딱 한 권 남아있는 거 사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때 그런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 쇼코의 미소를 읽고 남았었던 기억은 되게 약간 쓸쓸하고 울적하다? 라는 기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기분들이 어우러져 이 소설이 주는 여운이 되게 크다, 좋다 라는 그냥 그런 잔상 같은 것들로만 남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읽으니까 너무 울적하다. 너무 울적하면서 울림이 엄청 크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에 읽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많이 쉬게 됐거든요. 맞아요. 한 편 읽고 그 다음 편으로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들을 쓰셨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굵직굵직한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장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굵직한 서사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것들이 남기는 울림들에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 같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이 좀 길어지면서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저희가 보통 단편소설집에선 2편 정도를 꼽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울림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쇼코의 미소를 저희가 선택했는데 쇼코의 미소는 사실 중편 정도의 수준의 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쇼코의 미소에만 집중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줄거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된 17살 쇼코는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사는 나의 집에 머물게 된다. 항시 무뚝뚝하게만 했던 할아버지는 쇼코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다. 한국을 떠난 쇼코는 나와 할아버지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온다. 할아버지에겐 일본어로, 나에겐 영어로. 그러다 도쿄로 갈 수 없게 되었어 라는 말과 함께 끊어진 편지. 한편 나는 서울의 대학교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그러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쇼코를 방문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 마주한 쇼코는 지난날과 많이 달랐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여러 변화를 겪는다. 커지는 열등감과 자의식,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 할아버지의 투병과 죽음, 엄마와의 화해의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다시 쇼코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일 때야 비로소 이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관계의 어려움이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뭐 줄거리를 정리할 때도 그랬고 이 쇼코의 미소는 단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일단 아까 줄거리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인 소녀일 때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생, 뭐 영화 제작자로서의 준비 기간, 그러한 기간들을 다 거쳐오는 동안의 시간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10년 정도? 그렇죠. 10년 넘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면도 좋았어요. 뭐냐면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든지 가치관 같은 것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색하거나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시간의 폭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중첩을 볼 때도,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할 테지만,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 뭐 나와 쇼코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 관계들이 막 나오면서 얘기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편 포인트로 말했던 게 타인일 때 비로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새로운 내가 뭔가 호감이 생긴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형성했었던 관계들에게 무심해지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계속 무심함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겠다. 라는 생각이 이 소설 읽으면서 많이 들었죠. 맞아요. 너무 가까울수록 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보면서 맞아, 나의 가족도 이러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세 명의 관계가 있잖아요. 세 명이 만들어내는 관계. 예. 쇼코와 나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죠. 네. 이 세 명의 관계가 이 셋이 만들어내는 관계라기보다는 둘 이렇게 만들어내는 관계가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쇼코와 나, 그리고 나와 나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쇼코와 나의 할아버지. 그쵸. 할아버지가 중간에 잘 껴있네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네. 17살 고등학생, 여고생 사이에 할아버지가 끼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관계도를 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쇼코랑 할아버지가 뭐 펜팔이죠. 그쵸. 그게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소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리고 나와도 편지를 주고받는데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얼마든지 전자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는 행위 자체가 이 소설의 분위기를 되게 고풍스럽게 만들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쇼코와 나는 학교에서 만나게 된 사이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 학교에서 네가 영어 조금 한다는 이유로 니네 집에서 이 친구를 재울 수 없겠니? 이런 제안을 받고 이 집에 쇼코가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내게 되나요? 짧은 기간 머물게 되겠죠. 네, 그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시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이 첫인상의 쇼코를 묘사하는 부분이 알 듯 모를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약간 쇼코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쇼코가 뭔가 나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쇼코가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그렇잖아요. 외국에 와서 그 나라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소통하는 소녀들. 이거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한국과 일본의 아이인데 한국에서 사실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나라 언어를 배우기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둘 다 모국어로 쓰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 관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구지랑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어로 소통을 할 때는 조금 더 다이렉트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돌려 말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어휘 자체가 풍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을까? 맞아. 그리고 이걸 갖다 해석해줘야 되잖아요. 또 못 알아들으면.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직설적인 언어들을 쓰지 않을까? 맞아. 그 대표적인 저에게 기억 남는 장면은
주인공인 그러니까 소유가 쇼코한테 팔짱을 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여고생들은 그런 스킨십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쇼코가 여기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난 여자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남자를 좋아해. 난 이성애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민망하고 무한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직설적인 감정을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일까? 전 고양이한테 말할 때? 그 정도?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다 그런 건 물론 아닌데, 돌려 말하기에 문화가 있잖아요. 좀 약간 예의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남이 알아주길 바래. 우리나라는 그리고 3번 권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진짜 안 먹어? 막 이런 거. 안 먹겠다고 한 번 얘기했는데 음식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돌려 말하기를 하는 나라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일본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맞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자란 10대 소녀들이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느끼는 해방감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17살 나의 눈에 비친 쇼코는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나의 고장을 벗어나서 막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살았었는데 쇼코는 야망이 대단해 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또 실제로 지금 외국에 와 있는 존재도 쇼코고. 그쵸. 그리고 정말 해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고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쇼코는 어쨌든 행동하고 추진력 있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곳까지 온 거 아닐까라는 마음까지 같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어땠어요? 저는 쇼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너무 미스테리하고 조금 서늘하고 무섭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10대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 선입견 덩어리로 바라봤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의 10대 때를 바라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첫 느낌이 되게 좋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사소한 실수를 몇 번 하더라도 꾸준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든지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던 사람은 뭘 해줘도 그 역치가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쇼코를 바라보고 있고 쇼코에 대한 인상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10대 때는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쇼코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내가 보고 싶은 쇼코의 이미지겠다? 라는 기분? 맞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을 이제 둘이 보내고 나서 나는 서울의 대학교로 간다고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활기찬 생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연애도 이제 처음 시작했고 교환학생 가고 막 캐나다도 가고 이러면서 20대 이제 초반 중반쯤에 소식이 끊겼던 쇼코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뉴욕 갔을 때 같이 어학연 교류학생으로 왔었던 하나를 만났던 것 같네요. 하나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편지가 갑자기 끊기게 되잖아요. 맞아요. 대학 갈 시점에 네. 나는 뭐 도쿄로 갈 수 없게 되었어 라는 말 이외에 이제 편지가 뚝 끊기게 되는데 그 약간의 속사정 같은 것을 하나한테 듣게 되고 하나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잖아요. 맞아요. 쇼코한테 이걸 전해달라. 그래서 이때 느끼는 나의 감정이 되게 묘한데 그랬구나. 그래서 쇼코를 이해하게 되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또 우월감도 느꼈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마지막에 그 시기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에 쇼코를 만나러 가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약간 극대화됐죠. 맞아요. 나는 쇼코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10대 때는 쇼코는 나보다 대단한 사람 같아. 내가 꿈꾸지 못하는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야. 라고 와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네? 라는 동경의 기분이 컸다면
넌 여기 주저앉았구나. 넌 이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자신이 느끼는, 그리고 업신여김? 쇼코에 대한 업신여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두 번째로 일본의 집에서 마주한 쇼코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내가 이 쇼코를 위로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지금 대학에서 얼마나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본인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이후에 이제 쇼코의 반응들은 저는 호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 약간 특유의 이상한 분위기가 있죠. 너무 안 봤는데 이런 영화 안 봤지만 그게 장면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때 당시에 쇼코는 정말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많이 정서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아팠었던 맞아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쇼코가 방문했던 나에게 스케치북을 갖고 와서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네. 쇼코는 손가락으로 그 스케치북에 있는 그 글자들을 가리키며 일본어로 읽고 영어로 말했다. 불에 타담한 발바닥, 등이 꺼져버린 하이웨이 위의 가로등, 썩어쓰되 그것뿐인 씨앗, 발을 맞춰 걷지 못하는 군인, 의욕 없는 독재자, 전형의 반대말, 중략하고 쇼코는 그림들과 그 제목들을 다 소개한 후에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 쇼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나는 그거를 모르죠. 잘 캐치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벗어나고 싶고 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막 떼어내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쇼코가 팔짱을 끼고 할 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때 그런 장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편지 쓰지 않는 이유가 넌 이제 일기장을 쓰지 않겠다라고 넌 나를 일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일기장이어서 왜 일기를 안 쓰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라는 식의 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여기서 같이 살자고. 맞아, 쇼코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돌변해서 텅 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쇼코한테 벗어난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씬들이 이어지는데 또 이 장면은 되게 처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뭔가 소설이 다른 소설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나의 이야기가 크게 전면부로 드러나죠. 이때 이제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좀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와 할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좀 냉소적이었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맞아요. 먼지가 쌓인 괴종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10대 때 만났었던 쇼코는 우리 할아버지는 날 항상 뭐 가장 예쁘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좀 무심하고 그런 분인데 쇼코를 만난 할아버지는 너무 수다스러운 거죠. 맞아요. 새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래? 이런 기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영화를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 침체되는 생활을 하죠. 맞아요. 뭔가 점점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할아버지가 찾아오시죠.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자취방으로. 근데 이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서사가 있는데 할아버지도 그냥 어떠한 장치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속 깊은 서사가 있는 분이셨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또 장르가 가족 드라마가 됩니다. 약간 가족 드라마 볼 때 그런 기분 있잖아요. 울지는 말지. 약간 이런 기분. 아슬아슬한데.
그 말만은 하지 말지. 이게 만약에 TV 드라마였으면은 나의 가족과 보기에 약간 쑥스러운. 그리고 불편해. 서로가 약간 민망하고 불편하고, 음.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여과 없이 건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최은영 소설가가 정말 대단하다. 왜냐면 당연히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 텐데 이걸 소설로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좀 놀랐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면 과해질 수도 있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지점들이 저한테는 남았었냐면, 할아버지가 서울로 나를 찾아오잖아요. 연락을 너무 안 하니까 내가. 근데 난 자고 있었죠. 그쵸. 3시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온 이유는 언제든지 와도 내가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한참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을 몰랐다. 너가?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 감독도 되고 힘든 대로 손 벌리지 않고 네 힘으로 살고 까짓것 다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 이 얘기,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손녀가 듣는다면 거의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 삶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를.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간다고. 그냥 이 말하러 온 거다.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가는 거잖아요. 비 오는 날. 근데 우산도 안 갖고 오셨어. 그래서 이제 우산 들고 이제 뒤늦게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산이 안 켜져.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막 비 맞으면서 그 할아버지와 손녀의 그 약간 너무 가족 드라마의 끝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눈물이 안 차오르기가 힘든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짠해요. 이때 할아버지가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서 내 우산을 주는데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산인데 편의점에서 새로 우산 살 돈은 없고 근데 이 하나 남은 우산은 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할아버지가 나를 놔줬으면 하는 그 표정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 채로 쓸쓸하게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비 맞으면서 할아버지가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지금 투병 중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좋았던 게 그냥 일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면서 할아버지를 약간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40쪽에 저렇게 제멋대로고 충동적이고 마음이 여린 이상한 사람, 이상한 나의 할아버지, 저 엉망진창인 사람.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가 씌워준 우산을 쓰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생긴 거죠. 마음 여린 이상한 사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10대 때는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제멋대로이고 충동적이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마음을 보여주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치 이러한 면도 있었지 라고 좀 폭이 넓어지는,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납작하게 눌려져 있는 단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잡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신영철 평론가가 했던 말 중에 저한테 아주 크게 와닿았던 말이 있었는데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야. 확 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바라볼 때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신영철 평론가의 그 말을 통해서
그때도 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이 문장을 보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는 쟤는 단순하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쁜 행동을 해도 구구절절한 복잡한 사연이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맞아요.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짧은 문구에 다 집어넣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이후로 이제 투병 사실을 알게 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의 간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6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5날만큼. 네, 그 시간 동안은 이제 거의 처음으로 가족끼리 생동감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세 사람이 계속 같이 한 방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맞아요. 이때의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서로 그 작은 방에 셋이서 누워서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수다를 떠는 모습이 이제 가족이 화해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가족끼리는 오히려 진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보편화할 순 없죠. 대화를 엄청 잘하는 가족도 있을 테지만 근데 많은 가족들이 가족인데 뭘 그런 것까지 다 구구절절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을 해야 아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 우리 더 인간적인 말 정영수 작가님 할 때도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린 그런 말들을 가족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월급 얼마 받는지, 내가 생활비로 얼마를 쓰느라 힘든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걱정할까봐. 그쵸. 걱정 좀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결국은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가시고 이 이후에 엄마랑 나의 관계의 변화도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엄마를 되게 무심하고 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었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뭔가 다 용서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 울 줄 모르는 사람 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마지막으로 우편함에 보내진 쇼코의 편지를 보고 내가 대신 답장을 보내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쇼코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쇼코와 나의 할아버지의 관계 진짜 독특해요. 이 관계가 주는 뭔가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런 관계 일단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동방예의지구에서 자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공손하게 어떤 어르신과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것도 이유 없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몇 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했던 존재 같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냥 일단 시작 자체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 보낼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또 편지여서 가능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특히 나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진심? 아니면 나의 손녀인 소유에게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쇼코한테는 진솔하게 다 털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자기 어렸을 때 삶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꿨던 꿈,
그리고 자신의 투병 사실, 네, 손녀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것들을 거의 여과 없이 쇼코한테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할 대상에게 하지 못할까요? 보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나는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고작 부끄러움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렵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덕선이 나오는 거 안 봤어요? 예. 그때 그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덕선이가 그래서 류준열이랑 잘 되냐, 박보검이랑 잘 되냐를 가지고 결국에 그러니까 누가 신랑이냐가 가장 큰 그 드라마에서는 그게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류준열 같은 경우는 잘해줘. 근데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다 알지.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거야, 저게. 왜냐면 다이렉트로 표현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더 애잔하고 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보검은 약간 다이렉트식이에요. 계속 꾸준히 뭔가 감정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뭐 딕션을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네. 근데 그걸 볼 때 친구들이 약간 편이 갈렸었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부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야 속마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장땡이다. 박보검이다. 서울 남자여야 된다. 수도권 남자들은 다이렉트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다. 오다 주었다 하지 않는다. 근데 경상도 다 오다 주었다다. 경상도 같은 애정 표현인 류준열은 별로다. 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사귀게 된 이제 대학 이후의 친구들은 다 류준열인 거예요. 감정을 저렇게 돌려 말하는 저 애잔함이 훨씬 더 애틋하고 진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라온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누구랑 됐는데요? 비밀입니다. 나오긴 해요, 그 결말이? 그쵸, 당연하죠. 드라마가 끝이 났으니까.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 힘으로 사실 그 드라마는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데? 그래서 누구랑 잘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끝내 모르고. 그러네요. 그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좀 비교가 확연히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은 정말 진짜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이기 때문에, 오다 주었다 정도밖에 안 하는 집안이거든요. 네 생각나서 샀어 이런 말을 못 하는 집안인 거죠. 네. 저도 이번 주 목요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 전에 그냥 선물을 아무 말 없이 보내버렸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답장 안 하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엄마 생일이라서 샀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유는 말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물건이 왜 갔는지. 이걸 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약간 오글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사례인 게, 이 구지는 엄마랑 그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아왔던 남이었는데 성인이 돼서 만난 우리 사이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쵸. 하물며 그러자. 나 생일 언젠 거 이제는 안 까먹었지? 막 이런 얘기도 막 아무렇지 않게 한단 말이죠. 아니, 뭐 그런 뻔뻔한 얘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연말이 됐을 때 또는 생일 때 우리가 또 편지를 서로 적어서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가족한테는 못할 그 낯간지러운 멘트들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뭘까, 이건? 이건 대체 뭘까? 왜 가족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랑은 사실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빼고 모든 걸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뭔가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질병 같은 게 생겼을 때 간병이라든지 뭔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가족들이랑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감정적이라든지 정서적인 것들은 왜 이렇게 낱낱이 까발리지 못하는가. 그렇게 정리해주니까 너무 내 스스로가 지저분하게 느껴진다. 이 둘 사이가 또 어떤 지점이 흥미로웠냐면은, 쇼코에게서 편지가 끊기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매일 우편함을 열어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해하자.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 사이엔 이해가 어딨어. 근데, 아까, 그러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쇼코에 대해서만큼은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자. 물론 그 감정의 근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런 식의 새로운 또 면모를 보게 되고. 그쵸.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였던 거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야? 라는 기분이 오히려 들 수 있을 장면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몰랐던 시기에,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이후에 안 나는 좀 배신감도 느꼈었어요. 근데 쇼코가 되게 다정하게 그 편지들을 전부 다 번역해서 읽어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역시 쇼코는 큰 사람이었다 결국엔 이런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쇼코를 마주하게 됐을 때 이때 쇼코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내 앞에 등장을 하죠. 외모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흥미로웠던 게 저는 그 전까지 읽으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쇼코가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쇼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쇼코에게도 할아버지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60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미스터 김은 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 보지도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뭘로 정의를 할 수 있나. 맞아요. 뭔가 되게 한동안 저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멘토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말고 네. 뭔가 좀 의지가 되고 뭔가 좀 응석도 부릴 수 있지만 배울 것도 있고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알려주는 멘토가 아니라 쇼코한테 할아버지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멘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주인공인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는 타인에게서 그런 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또 전혀 하지 않은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느끼는 그러한 지점들은 당연하니까 깊이 있는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이 타인에게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깊은 의미를 발생시키기도 하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훌쩍 지금 시간이 지나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다시 나와 쇼코의 만남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이 결말 부분이 쇼코의 미소뿐만 아니라 여기 실려있는 대부분의 단편들이 결말이 좀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순간이 영구적으로 오기는 하는 건가?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이해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근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언제 나를 알겠느냐? 우리 둘이 지금 너무 다른 노래를 얘기했어. 그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하잖아요, 가시나무는. 아, 예. 그렇습니다. 쇼코의 미소는 읽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였다니 라는 것을 몇 년 만에 다시 체험하게 됐고요. 물론 다른 단편들도 너무나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다시 읽는데도, 음, 난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아는데, 그치, 이런 얘기였지, 라는 것을 읽으면서 다시 막 상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음,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울적해지고. 혹시 그러면 이 단편집에서 쇼코의 미소 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 하나 있으실까요? 저는 신짜오 신짜오랑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비밀? 이 두 편이 좀, 진짜 잘못하면 울겠는데? 잘못하면 네. 왜냐면 제가 잘 안 울거든요. 이 지독한 경상도 사람 같으니라고.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잘하면 울겠는데?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정도의 울컥함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정말 그러한데, 저는 여러 번에 걸쳐 말했지만, 먼 곳에서 온 노래 좋다고 했었고, 다시 읽으니까 남달랐던 것은 한지와 영주였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한지와 영주를 읽었을 때는, 그래서 뭐, 계속 이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다시 읽은 한지와 영주는 그래 이런 서사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이유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게 소설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좀 새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 자체를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예쁜 이야기만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속았어. 핑크색의 소녀의 뒷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있고 귀 하나가 또 보여. 그리고 뒷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맞아. 쇼코를 생각하면 그 애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문구 중에 또 이걸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뭔가 하이틴? 하이틴 서사 같은 기분도 드는 어떻게 보면 문구잖아요. 연애소설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무거워. 진짜 헤비한 소설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싫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건드려주는 소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읽는 것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이때까지 어릴 때 읽은 소설들의 경우에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소설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읽었을 때 더 크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쇼코의 미소가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소설이 나를 만나는 나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10대 때 이 소설을 만났다면, 내가 이걸 20대 때 만났다면, 30대 때 만났다면 받게 되는 울림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불편 포인트가 그 관계에 대한 복잡함 이었죠. 관계 참 어렵죠. 가족과의 관계는 더 고구마죠, 고구마. 맞아요. 근데 그걸 건드는 게 너무 용기가 필요한 일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툭 까놓고 얘기하자라는 시간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구들하고는 가능한데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 가족들끼리 불가능하죠. 맞아요. 이야기하다 산으로 가고 목소리 높아지고 각자 방문 닫고 들어가고. 지금 왜 그 얘기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이거 논점이랑 안 맞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에 더 치중돼. 맞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영화처럼 되어버리고. 네. 근데 그거를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쓴다는 것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면서 또 나와 타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큰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1대 10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 9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림막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온전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화하고 싶으면 미화하고 싶은 대로, 내가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하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곡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친구와 연인, 가족,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가림막. 저는 오늘 좀 반칙을 써서 두 단어인데요. 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뭐라고요? 근데 이거 알 거야, 굳이는. 일단 명심보감 교우편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사실은 이게 왜 친속할 거냐면 영화 벌새에서 영지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 글을 적고 은희한테 물어봐요. 그럼 은희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식만천하 지심능기인의 뜻은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라는 표현이 이렇게 퍼뜩 떠올랐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또는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소설 쇼코의 미소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것을 안다고 확신에 맞지 않던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날 문득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먼 타인의 마음에 단번에 공감하기도 하는 기이한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의 보편적 경험을 최은영 소설가가 아프고 아름다운 문체로 적어낸 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 쇼코의 예의 바른 미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심능기인,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래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 3장 정도 쓰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만큼 이 소설을 애정한다는 뜻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